정육점 주인이 엄마에게 건넨 것은 콧뚜레였다. 필기체로 쓴 알파벳 I 같은 모양이었고 겉면이 쪼그라들고 주름져 있었다. 나는 10살, 올림픽 중계가 한창이던 1988년 9월이었으므로 콧뚜레를 월계관처럼 써보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안 된다고 했다. 콧뚜레는 장식품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이사갈 아파트를 지켜줄 성물이기 때문에. 성물은 콧뚜레에 안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코를 뚫어 밭으로, 쉼없는 노동 뒤에는 죽음으로 이끄는 그것이 어떻게. 콧뚜레는 우리 부모가 드디어 마련한 인천 변두리 세가정 아파트 안방에 놓일 것이었다. 지금도 아파트를 마련할 때 부모의 기쁨과 흥분, 한편으로 대출금에 대한 부담과 어떤 결의가 떠오른다. 정육점에 부탁해 콧뚜레를 구한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엄마였을 것이다. 시골에서 태어난 엄마만이 그런 것에 기대와 소망을 걸 줄 알았다. 이사하던 날의 장면은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변주되어 떠오르곤 했다. 그래서 어제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이사날 말이야, 아무래도 그 일꾼들이 가져갔지 싶어 하면서 그 무렵 꽤 고가였던 아버지 역시 공장에서 얻어오거나 슬쩍 집어왔을 망치인가 드라이버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날 달리는 트럭에서 맞았던 바람을 순식간에 떠올렸다. 그 바람에 눈이 시려서 잠깐 눈을 감기도 했다는 것까지. 옛 동네와 아파트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였지만 그 길에서 나는 인생의 중요한 비밀을 알아버린 느낌이다. 어쩌면 내가 궁금한 것도 기대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무기력한 포즈를 가지게 된 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그건 내 인생에 그다지 득이 되지는 못했다. 이사날 아침, 엄마는 트럭에 올라타 나를 안았다. 커브를 돌 때 종이인형 상자가 떨어져 옷도 입지 않은 세라와 나나 같은 계집애들이 옛 동네 쪽으로 날려갔다. 아빠 공장이다. 목재단지를 지나는데 엄마가 공장들을 가리켰다. 밑동 잘린 나무들이 기중기에 매달려 옮겨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본 어떤 나무보다도 거대한 원목들이었다. 나이테가 선명한 원목 단면에는 붉고 파란 스프레이로 가, 아, 에이 같은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 나무들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열대림에서 잘려나온다고 했다. 그 약자들은 나무를 베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한 회사들의 이름이었다. 정작 정나왕, 황나왕, 티크, 에보니 같은 나무 이름은 쓰지 않는다고 했다.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라 공장에서 만드는 완성품이거든. 같은 나무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판잣집 지붕도 되고 고급 주택 기둥도 되고 장롱이나 소파도 되는 거야.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은 아주 슬프게 들렸지만 정작 아버지 말투는 그렇지 않았다. 이 도시에서 비로소 자기 집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알맞은 패기 있고 포부가 있는, 그래서 좀 들뜬 듯한 말투였다. 거친 바다를 헤엄쳐 나갈 준비가 된 잠수부의 것 같은, 밀림으로 걸어 들어가는 벌목공의 것 같은. 아버지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공원이었지만 아버지는 부산 토박이었고 거기서 1980년까지 당시 수출왕이었던 거대한 합판 공장에 다녔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자마자 정권이 바뀌어 회사가 국가에 몰수되면서 실직을 했다. 결국 아버지는 엄마와 날 데리고 비슷한 직종을 찾아 인천으로 흘러들었다. 이사하던 때가 인천으로 온 지 8년 정도. 아버지에게 이 도시는 여전히 낯선 곳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런 도시에 집을 마련했다면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겠지.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다시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지 말이다. 당신 인생을 회상하는 아버지에게는 비장함과 결기, 노동의 신성함을 완전히 받아들인 자의 완고함 같은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이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나이대의 아버지들이란 그런 그리움이랄까 외로움이랄까 하는 감상들을 되레 그 반대편의 것들로 누르기 때문이라고. 물론 이렇게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구 매장 매니저가 된 내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이사 장면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원목들이 한데 쌓여 있다는 목재단지를 지나 우리는 비포장도로의 거친 노면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동했다. 물론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지금과 다른 삶을 꿈꿨겠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면 대단한 성공처럼 여기던 때였으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나 대학에 가지 못한 나나 그저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며 불행을 견디는 엄마의 삶이 분명히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런 앞날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새가정 아파트는 골목도 도로도 가게도 가로수도 없이 불시착한 UFO처럼 산비탈에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을 나와 6인실로 옮겼다. 한 달 만이었다. 주변의 환자들은 어쩌다 발을 잃으셨어 했고 한동안 말을 않던 아버지는 일주일 만에야 수술했어요 했다. 더 오래 살려고. 아버지는 목발 연습은 하지 않으려 했다.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병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무게감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런 노력들이 도리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게 했다. 언젠가 아버지는 아이처럼 새로 걸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 엄마는 병원밥에 물렸다는 아버지를 위해 부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현미밥, 생고등어구이, 맹맹한 북엇국, 부추도 묻혀갔는데 아버지와 엄마에게 그것은 정구지였다. 그 말에서는 시큼한 땀내나 피로감 같은 것이 풍겼다. 사투리와 표준어가 교묘하게 섞인 부모의 말에서 유독 변하지 않는 게 그런 것들이었다. 만지고 보고 냄새 맡는 실물에 관한 말들.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는 나도 부추가 정구지이기도 하고 가위가 가시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다. 모두 남쪽에서 온 말들이었다. 저번에 목재단지에 갔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공장들에 대해 물었던 것이 생각나 얘기를 꺼냈다. 어떻든 뭐 분위기가 아주 봄이면 한창 때인데 정신없이 돌아가든. 아버지 얼굴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기억을 환기하고 싶은 기대가 있었다. 쉴 틈이 없더라고요. 사실과는 달랐지만 그렇게 말하자 정말 그런 장면을 본 것도 같았다. 그날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가 거대한 화물선을 맞으러 선착장으로 나갔을 때, 나무들이 뗏목이 되어 바다를 건너고 팔뚝만한 숭어가 수면으로 뛰어올랐을 때, 그게 그렇게 중노동이야. 언제나 배는 엄청나게 쉽고 들이닥치니까. 듣던 대로 장관이던데요. 말해서 뭐하냐. 아버지가 동의했다. 그리고 아파트로 향하는 트럭 위에서 했던 이야기. 원목들이 얼마나 먼 바다를 건너 공장으로 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잘 알았고 여러 번 떠올렸지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했다. 아버지의 말에는 어디론가 이동 중인 사람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과 슬픔, 하지만 미약한 기대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원목들을 왜 그렇게 해서 끌고 올까요? 그러면 다 젖잖아요. 나는 10살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물었다. 아버지는 얘가 정말 뭘 모르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런 일은 없지 했다. 함수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무들마다 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은 정해져 있거든.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여러 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고 모두 바다를 건너지. 그렇구나 하면서 나는 슬쩍 눈물을 닦았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김금희,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중 아이들.